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말해요. 자,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다. 자, 먼저 이자소득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보니까 각종 채권, 증권,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이죠. 자,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 이자소득의 범위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 매매 차익은 과세가 안 돼요. 그렇지만 채권 증권의 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소로 과세가 됩니다.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소로 과세가 돼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저축성이죠. 이 보장성 보험. 이 보장성 보험과 관련돼서 발생한 보험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저축성 보험만. 자,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내가 직장공제 가입했는데 퇴사 탈퇴할 때 내가 불입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럼 이자가 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소로 과세가 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일시적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이자소 과세. 그 다음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의 범위인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받는 것들. 자, 그래서 법인으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우리가 배당소득이라고 보고요. 자, 의제배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러한 원칙적인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는 배당으로 보겠다. 그래서 소각이나 감자 해산 합병 등에 따른 의제배당이 있고,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뭐 소각 같은 경우에 만약에 A가 100주를 뭐 100만 원에 취득했다. 자, 요번에 회사를 유상감자를 당하면서 50% 유상감자 당하면서 이 유상감자 대가로서 7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이 차익이 발생한다면, 자, 나는 유상감자 대가로서 7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취득가액은 내가 옛날에 100만 원 샀죠. 전체를. 근데 요번에 50% 유상감자죠. 그럼 50%의 취득가액은 50만 원이죠. 이게 2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20만 원 어디서 왔냐 이거죠. 어디서 왔어요? 회사의 부가 주인인 주주한테 흘러온 거죠. 이 감자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 따라서 원칙적인 배당은 아니지만 이러한 소각이나 감자, 감소, 해산, 합병에 따른 사건이 있어서 회사의 부가 주인인 주주한테 흘러왔다? 우린 얘를 배당으로 보겠다. 왜? 회사로부터 주인인 주주가 받았으니까. 자, 그게 의제배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자, 무조건 배당소득. 이 펀드가 채권에 100% 투자했다. 이자소득이다. 아니에요. 집합투자로 받은 이익은 무조건 배당소득. 자,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얘도 배당소득. 자, 공동사업을 하는데 A하고 B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얘는 출자만 했어요. 출자. 사업은 안 하고 출자만 했어요. 그리고 분배금을 받는다? 그럼 이게 사업소득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이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이거는 배당소득이다. 자, 그리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거. 자, 이자 배당소득의 귀속 연도인데, 자, 누구나 이자가 발생을 해요. 왜? 통장이 있으니까. 뭐 1년에 뭐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이자가 발생한다. 그럼 누구나 그 이자가 발생한 소득의 귀속 연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뭐냐? 받는 날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것들은 다 받는 날이에요. 환매 조건부는 환매수일, 환매도일, 보험금 같은 게 지급일. 자, 이렇게. 그래서 받는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양도 가능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정이 있겠죠.
약정에 의한 지급일. 무기명은 그 지급받은 날. 언제인지 모르니까. 누가 받는지 모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자, 배당소득의 귀속식인데요. 이 배당소의 귀속식은 각종 결의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각종 결의이다. 그러니까 무기명 같은 경우는 누가 받는지 모르니까 받는 날이고,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각종 결의일이에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감자 결의일,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자본전입 결의일. 조심해야 될 게 얘죠. 해산의 경우에 해산 등기일이다. 아니에요. 법인이 이때 해산하게 되면, 자, 이때 청산 절차를 밟죠. 그 청산 절차를 밟아야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이 되죠. 따라서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청산 절차를 밟고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요 날이다. 해산 등기일이 아니었다는 거. 자, 이것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받는 날.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 그 사업과 관련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배당소득의 귀속식이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 금액의 계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되죠. 수익 금액에서 이 수입을 얻게 들었던 필요 경비를 빼주면 그게 소득이다. 제가 만약에 커피집을 한다. 그러면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임대료, 인건비, 뭐 원두값 빼줘야 내가 진짜 공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소득은 수입에서 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던 경비를 빼줘야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이자 배당 소득도 이 수익 금액에서 이 필요 경비를 빼줘야 소득이다. 맞죠? 자, 그런데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없죠. 왜?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저절로 매달 이자가 생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배당 없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은, 이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틀리게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수익 금액 그 자체가 소득이에요. 일단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은 수익 금액 그 자체가 소득이다. 자, 그런데 이 배당 소득은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배당 수익 금액 플러스 그로스업 한 금액이 배당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붙어야 배당 소득이다. 왜 그럴까? 이중 과세 조정 때문에 그래요. 자, 원칙은 얘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중 과세 조정 때문에 얘가 붙어야 배당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배당 소득이 있다. 자, 그럼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조정은 뭘까? 뭐 그로스업 제도 또는 임퓨테이션 제도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개인 사업을 한다. 개인 사업. 그래서 이만큼 벌었다. B가 있다. 나는 법인격을 갖춰도 법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벌었다. 난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럼 A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사업을 해서 이만큼 벌었으니까 소득세를 내. 자, 나머지 세금 내고 나머지 내가 갖다 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법인이 이만큼 벌었다. 법인세를 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거 남은 거 이걸 내가 갖다 쓸게. 왜? 내가 100% 지분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 거잖아. 갖다 쓸게. 어떻게 돼요? 배당이죠, 배당.
그럼 이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자,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하면 소득세만 과세가 되는데 법인 사업을 하면 이 주인한테 법인세 과세, 소득세 과세 두 번 과세가 돼요. 이거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받는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 똑같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건데. 자, 아까 이렇게 받았을 때 이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될 거냐? 자, 이건데요. 자, 그게 그로스업 제도 또는 임피테이션 제도 방식인데 조정의 방법은 이거예요. 아까 배당 소득은 원래 수익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 소득은 수익 금액 플러스 그로스업이에요. 이 그로스업은 이 수익 금액 곱하기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당세 공제를 해줘요. 배당세 공제를. 자, 그렇게 하면 이중과세 조정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채권에 투자했다, 주식에 투자했다 했을 때, 자, 10,000원을 갖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채권에 투자했더니 이자가 만약에 1,000원이 나왔다. 자, 이거를 받을 때 14% 원천 징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주식에 투자했다. 내가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법인이 1,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법인세 과세가 되죠. 10%. 라고 가정했다면 900이 되고. 자, 이거를 배당을 받는다. 자, 그럼 소득세 과세가 되죠. 14%. 그래서 자, 이러면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주식에 투자하면 774원이고 채권에 투자하면 860원인데 뭔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중과세적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이 법인이 법인세 내고 B 주주가 받을 때, 자, 이에 대해서 이게 배당소득인데 원래가, 자, 이걸 조정해 주자 이건데, 배당소득은, 자, 이게 만약에 1,000원이라고 치고 법인세 100을 냈다. 이게 900이죠. 배당소득은 900이야. 아니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소득은 900 플러스 그로스업이야. 이 그로스업은 이 금액의 10%야. 90이야. 그래서 배당소득은 990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4%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죠. 자, 이 이중과세 조정은 이런 거예요. 현실은 법인세도 과세가 되고 소득세도 과세가 돼요. 법인세도 과세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가 돼요. 이랬을 때 배당소득 입장에서, 소득세 입장에서는 마치 한 번만 과세되는 것처럼 계산해보자. 즉, 2번 과세가 되지만 마치 한 번만 과세되는 것처럼 만들어보자. 그게 이중과세 조정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냈던 이 법인세 100을 이 개인 B가 냈던 기납부 세금으로 착각을 해요. 자, 그리고 배당소득은 이제 그로스업을 해서 990인데 여기다 14% 하니까 소득세 원천징수 거의 한 140원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걸 띄고 나한테 잔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나 옛날에 이걸 냈죠.
자, 이 법인세를 내가 냈던 기납부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100을 냈어. 요번에 나는 40만 내면 돼. 자, 그래서 40만 원천이 되면 되고, 이제 지급하는데, 자, 이때 지급하는 건 990원이에요? 900원이에요? 당연히 900원이죠. 얘는 뭐예요? 여기다 10% 곱한 숫자예요, 그냥.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숫자예요. 이건 진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줄 수 있는 건 900원이죠. 그래서 900원에서 40원을 빼니까 860원이 되죠. 자, 그러면 일치하죠. 그럼 이중과세가 조정이 된 거죠. 어떻게 써요? 그로스업. 그로스업률은 10%.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했더니 이게 가능하더라. 했더니 이중과세 조정이 되더라. 소득세법 입장에서. 그러면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은 모든 배당 소득자한테 다 해주냐? 아니죠. 누구냐? 첫 번째, 내국 법인한테 받아야 돼요. 이 법인이 내국 법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다면 이중과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아라. 세 번째, 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내국 법인이어야 된다.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받아라. 그리고 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어야겠다. 그러면 너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이중과세 조정을 해줄게. 자, 그래서 배당 소득은 원칙은 수익금액이지만 수익금액 플러스 그로스업 된 금액이 배당 소득이 될 때가 있다. 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을 받는다. 금융에서 주민세 무시하면 14% 원천징수. 내 통장엔 이렇게 찍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원천징수가 이 기간 사이에서 이자 배당을 받을 때마다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12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받았던 연간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갖고 따진다는 거죠. 즉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갖고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2천이 초과되지 않아. 그럼 분리과세로 끝. 이때 세금 냈으니까 끝. 이게 초과돼? 그럼 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생자야. 따라서 타소득과 합산해서 5월 달에 가야 돼. 자, 이거예요. 자, 원천징수세율인데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은 14%.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시적으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게 비영업대금 이익인데 거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25%. 자,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실명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거래하면 90%.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때는 최고세율 45%로 합니다. 그리고 비실명 이자 배당은 대표적인 분리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인데 뭐 거의 6%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대표적인 분리과세상 금융소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리과세. 주택법상 분리과세 상속은 9%씩 과세가 되고.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 왜 분리과세일까?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자를 100억을 받았다. 실명법을 위반했다. 90%예요. 그 원천지수 얼마? 90억이에요. 주민세 9억. 내 통장에 100억을 받았지만 세금 99억 내니까 1억 남아요. 이걸 종합과세 해야 돼요? 종합과세를 한다는 건 타소득과 합산해서 6에서 45%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데 얘는 90%라고요 벌써. 90%. 뭐하러 종합과세를 해요? 이미 90% 세금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냈으면 세무서에 올 필요 없어. 분리과세로 끝. 원천징수가 됐으니까 세무서에 올 필요 없어. 자, 그래서 비실명 이자 배당은 분리과세예요.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내가 직장공제 가입했다가 퇴사 탈퇴하면서 받았는데 내가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았다. 자, 이자소득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2천이 초과돼서 종합과세가 돼? 아, 지금 내가 퇴사하면서 받은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종합과세가 돼? 너무 심하죠. 그래서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분리과세입니다. 요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본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 배당을 받아요. 이때 원천징수가 됐죠. 그리고 이자 배당에 대해서 연간 따졌는데 이렇게 따졌는데 이만큼 이 연간 받은 이자 배당이에요. 여기서 비과세, 분리과세 얘를 빼요. 빼고 이 나머지 얘가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분리과세. 너 받을 때 세금 냈으니까 굳이 세무서에 올 필요 없어. 근데 얘가 2천이 초과돼? 그러면 당신도 받을 때 14% 세금 낸 거 알아. 알지만 당신은 고액의 금융소득자잖아. 소득세가 6에서 45%인데 당신 같은 고액의 금융소득자가 14% 내고 끝내겠다? 말이 안 돼. 따라서 당신의 금융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와줘. 그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비과세, 분리과세는 빼고 이거 비과세는 뭐냐면 처음부터 과세는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만든 거예요. 뭐 농어민저축, 생계형저축, IS 계좌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분리과세, 비실명 금융소득 같은 경우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빼고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겠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소득이 만약에 3천이다. 그럼 종합과세 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2천만 원 초과는 1천만 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3천이라 그러면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요게 3천이라 그러면 종합과세 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2천 초과는 1천이에요? 전액이에요. 전액이 종합과세예요. 자, 2천이 초과한다면 전액을 종합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 만약에 얘가 2천 이하다. 그럼 분리과세죠. 그런데 이게 2천이 초과되지 않아서 분리과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국에서 받은 금융소득이다.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 왜? 2천 이하면 분리과세. 너 받을 때 14% 냈으니까 끝. 세무서에 올 필요 없어. 이거였는데 국에서 받았다? 14% 냈어요? 낸 적이 없죠. 국에서 받았는데. 따라서 얘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라서 종합과세 안 한다면 얘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국에서 받은 건 2천만 원 이하여도 반드시 종합과세. 자,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세액계산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우리의 소득세가 이걸 다 합친 걸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 표시 나오고
여기다가 6에서 45% 누진세를 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리고 기납부세금을 빼주면 자진 납부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자 배당이 종합과세가 된다. 2천이 초과된다. 그럼 이 소득은 얘네들하고 합산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소득공제를 빼서 과표가 나오면 이걸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세법은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 안에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 이자 배당이 있다. 즉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 원래는 과표 곱하기 누진세율 해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대요. 아, 왜 이렇게 계산하지? 자, 이런 생각. 자, 어떤 사람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다. 어떤 사람의 금융소득이 2,001이다. 종합과세요? 안 돼. 종합과세 돼요? 돼. 2천이 초과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만 원 때문에 전액이 종합과세가 돼. 이 사람은 2천이니까 14% 끝. 얘는 전액이 종합과세. 억울하죠. 세법은 뭐냐? 아, 억울해하지 마. 종합과세가 돼? 이 사람이 금융소득 이거밖에 없다고 쳐요. 자, 2,001이야. 종합소득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 소득공제 없다고 칠게요. 2,001이야? 여기서 2,000을 빼. 그리고 뺀 너 뒤로 가. 14%. 그럼 2,001이 전액 종합과세가 됐을 때 누진세를 받는 건 얼마? 10,000원. 왜? 2,000을 빼가지고 뒤로 다 가버렸으니까. 즉 2,001이 전액 종합과세가 되지만 2천만 원까지는 얘하고 똑같이 과세할게요. 그래서 누진세를 받는 건 10,000원이다. 두 번째, 이산식은 왜 필요했을까? 자,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내가 손해를 봤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없다고 치면 내 소득 금액은 500이야. 그렇죠? 그래서 소득공제 없다 치면 과표가 500이야. 그럼 세율은 6%. 2,001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할 때 얼마 냈냐? 14%. 그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가 되면 그래서 기납부세금으로 빼줘야 돼요. 산출세액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6에서 14% 빼니까 마이너스 8%. 환급. 말이 안 되죠. 이게 환급이 된다는 건 이 고액의 금융소득자한테 이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겠죠. 금융소득이 2,001원이 분리 원천이 됐죠. 얼마? 14%. 그걸로 끝. 분리과세 2,000이 안 되니까. 그런데 2,001만 원이야? 고액의 금융소득자한테 이걸로 과세? 8% 환급?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 없다 치면 500에서 금융소득 금액 2,001을 다 빼라. 그래, 뺐으니까 너 뒤로 와. 여기 있죠. 2,001 곱하기 14%.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면 25%. 자,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1,501이니까 마이너스에 1 곱하니까 0. 무슨 얘기냐? 아무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즉 그래서 종합과세가 돼서 6에서 45% 누진세를 맞는다 치더라도 금융소득은 최하 14%다. 즉 금융소득은 원천 징수일 때 세금만큼은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산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될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액계산, 여기서 산출세 계산할 때 이 특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 자, 요 의미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융소득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는데 금융 관련된 것들 주 위주로 한번 보세요. 이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의 범위인데요. 양도소득의 범위인데 뭘 팔았다. 우리 아파트를 팔았다. 상가를 팔았다. 뭘 벌었다. 그럼 세금이 되죠. 과세가 되죠. 그게 양도세인데 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열거된 그 자산을 팔아서 벌어야 과세가 돼요. 그래서 보통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과세가 되고 뭐 기타 자산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래야 양도세 과세가 돼요. 만약에 영업권만 단독으로 팔았다. 그럼 얘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함께 팔아야 양도세가 왔어요. 단독으로 팔았다 얘를. 그럼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주식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휴대폰 켜고 거래를 하지만 과세되는 사람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주권선장 등 법인의 대주주가 장내 거래한 주식. 그래야 과세다. 그래서 휴대폰 켜고 거래한 사람 중에 과세되는 사람은 대주주. 그럼 대주주는 누굴까? 주주 이름 및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 이상,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주주. 자, 또는이에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주주. 그들이 과세 대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주권선장 법인의 장외 거래한 주식. 이때는 대주주, 소액주주 안 따지고 무조건 과세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얘도 대주주, 소액주주 안 따지고 무조건 과세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주주 판단할 때, 자, 여기 이거죠. 요 날이에요. 내가, 자, 25년도에, 이때 주식 거래를 했다. 내가 이때 주식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이때 시점에 대주주냐 아니냐 따졌을 때, 뭐 지분율, 시가총액, 이날 기준으로 본다? 아니에요. 언제? 요날. 요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요날. 왜? 요날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주주. 자, 요거 조심하시고. 자, 양도의 개념 나오는데 자산에 대한 등록이 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뭐 이런 것들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양도다. 대략적 보시고. 자, 비과세 양도소득인데 뭐 우리가 1세 1주택 비과세 다 알죠? 국민 상식이죠.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2년간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없다. 자, 그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정수양 지역은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1세대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 얘는 무조건 과세. 아무리 1세대 1주택이어도. 그 다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얘도 비과세. 아니 파산해가지고 재산이 처분되는데 무슨 거기서 세금이 나왔다고 세금을 내라? 아, 지금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비과세. 농지의 교환 분할으로 발생한 소득 얘도 비과세. 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맞바꾼 거예요 지금. 자, 그때는 비과세. 자, 과세표준 계산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렇게 상가를 내가 3억에 샀다. 이때 뭐 취득세 같은 거, 중개수수료 같은 거 한 3천만 원 냈다. 이거를 내가 한 5년 갖고 있다가 얘를 뭐 5억 3천에 처분했다. 자, 나는 얼마에 팔았어요?
필요 경비는 3억에 3천.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번 거죠. 이걸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 그게 양도세예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을 샀으면 좀 오래 갖고 있어라. 단기간 내 팔지 마라. 따라서 세법은 오래 갖고 있으면 좀 빼줄게. 그게 뭔가 봤더니 장기간 갖고 있으면 좀 빼줄게.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반드시 얘를 대상으로 해요. 그 등기된 자산이어야 되고, 저기서 말한 장기는 3년이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50년 갖고 있었다. 장기 보유 공제 해줘라. 안 돼요. 왜? 얘만 해주는 거니까. 그 여기서 말한 장기는 3년. 그래서 보통 1년당 2%씩 최고 30%까지 따라서 5년 갖고 있었으니까 10%, 2년씩이니까 2, 5, 10%. 그래서 양도 차익의 10%. 그 양도소득 금액은 1억 8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줘 과표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 공제에 250만 원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만 원 빼주면 과표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6에서 45%. 어차피 양도세도 소득세니까 6에서 45% 곱하면 양도세, 산출세액이 도출되는 거죠. 뭐 간단한 겁니다. 따져보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총수익 금액. 자, 우리가 양도세는 반드시 실질 거래가로 과세가 됩니다. 이게 뭐냐? 중개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매매계약 쓰잖아요. 그 금액.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매매 가액들이 다 찍혀 나옵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죠. 만약에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계약서를 잊어버렸어. 그 취득가를 몰라.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자, 그럼 반드시 이 순서대로 그 취득가를 끄집어낸다. 자, 시가죠, 시가. 가장 시가스러운 것부터 가장 시가스럽지 않은 애. 이 순서로 돼 있다. 자, 아까 장기보유 특공제. 자, 이거 받고. 기본 공제는 각 호별로 250만원씩 공제해주더라. 내가 올해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았다. 그럼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이 얘기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얘 따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각각 250이면. 세율.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당연히 6에서 45% 누진세로 과세가 돼요. 미등기 자산이다. 가장 악질적으로 봐요. 나는 세금 신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70%.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20%. 자, 주식인데요. 주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세율 파트에서 보시면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현재 양도소득세가 주식에 대해서 약하게 과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과세하잖아요, 지금. 주식은 20%.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20%로 과세. 단, 대주주가 거래를 했는데 과표가 3억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때는 25%. 자, 원칙은 이해해. 자,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다. 자, 그리고 대주주가 아니다. 즉, 소액주주인데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다. 얘는, 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이잖아요. 반깎자, 10%. 소액주주예요, 소액주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즉, 대주주죠. 대기업. 대기업이니까 원칙적으로 20%로 가야 돼. 그런데, 이 대주주가 1년 미만 갖고 있었어. 그럼 너 투기성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칙에다가 10%를 얹어. 30%. 자, 기억할 방법 이거예요. 원칙은 20%. 대주주인데 과표 3억 초과 부분은 25%. 이게 원칙. 그런데 중소기업이야. 약해 보이네? 소액주주야. 그럼 반 깎아.
자,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니야. 20%야. 근데 대주주가 1년 미만. 투기 목적? 10% 얹어. 30%. 자, 이렇게. 자, 양도소득세는 그 정도 보시고, 자, 증권거래세. 자,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자,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내가 주식을 2억 원어치 받았다. 그 증권거래세는 없죠. 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무상이니까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지 않죠. 왜? 유상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된다? 무조건 틀린 말. 왜? 유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증권거래세는. 자, 납세 의무자인데 증권거래세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본 것처럼 간접세예요. 우리가 보통 증권 거래를 하죠. 어디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했을 때 증권회사는 내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냅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금융투자업자죠. 근데 그 10% 부담했던 사람 누구? 여러분들. 우리 거래할 때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가 일치하지 않죠. 간접세.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거래했다면 금융투자업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계좌간 대체로 매일 결제할 때는 한국예탁결제원이고. 자, 그 다음에 위 두 가지 외 주권을 양도했다. 자, 이렇게 통하지,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 뭐예요, 이게? 비상장 주식이죠. 자, 그럼 비상장 주식은 금융투자업자가 낄 수가 없잖아요.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만나서 거래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양도자죠, 그때는. 판사는. 자, 그런데 단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를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권의 양수인입니다. 왜? 그럼 이때도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고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그럼 양도자죠. 원래는. 그런데 얘가 비거주예요. 그럼 얘가 우리나라 주소도 없고 그런 앤데 얘가 증권거래소 신고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출국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과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얘가 신고 안 하고 나가버리면 과세관청에서는 얘를 과세할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을 양수한 사람. 너가 철저하게 얘한테 세금을 걷어서 네가 신고해줘. 얘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양수인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권거래세 비과세인데 국가 지자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비과세죠. 국가한테 세금 걷으면 뭐예요? 다시 국가에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발행 매출, 그 다음에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실질적인 유상양도가 아니죠. 자,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이에요.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요번에 얼마에 처분했냐? 1,000만 원에. 난 증권거래세가 없다. 무조건 틀린 말. 왜?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표로 하니까. 과세표준은 이거죠. 양도소득세는 없겠죠.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9천 손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증권거래세는 나와요. 왜?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표로 하니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한다. 그래서 이건 약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시가로 당연히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자, 증권거래세 세율인데요. 24년도에 이렇게 증권거래세 과세가 됐는데 25년도에
이제 거래세가 없어졌죠. 그래서 코스피는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0.35%. 자, 증권거래세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래징수. 아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증권회사 등이 세금을 걷어서 갖다 낸다 그랬어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 거래징수라 그런다는 거죠. 거래징수.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소득세에서 원천징수라는 거 있었죠?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을 지급할 때 띄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라 그러고, 증권거래세법은 원천징수를 안 그러고 거래징수라고 부른다는 거. 비교하세요, 비교. 자, 신고납부. 예탁결제와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요. 그 외 납세 의무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그때는 반기의 말일부터 2달 내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반기의 말일 6월 말부터 2달 내니까 8월 30일. 이 기간은 2달 내니까 2월 28일까지. 자, 그 다음에 기타 금융세제. 자, 외국인의 증권세제인데요. 자, 비거주자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이제 보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왜 나눴을까? 거주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소가 있는 애, 얘는 없는 애였어요. 거주자는 과세한 소득이 국내외 모든 소득. 얘는 국내 원천 소득. 과세 방법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근데 비거주자는 거꾸로 돼 있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자, 이 거주자가 있는데 얘가 외국에서 뭘 벌었다. 국세청에서 발견했다. 그럼 얘한테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외국에서 뭘 벌었다? 얘 어디 있는지 아니까 얘한테 가서 과세하면 돼. 자, 비거주자예요. 우리나라 주소가 없어. 얘가 뭘 벌었어, 외국에서. 발견했어. 과세할 수 있어요?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주소가 없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내 원천소득이라도 확실히 걷겠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과세 대상의 소득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과세 방법을 보면 거주자는 당연히 종합과세고 예외적으로 원천징수가 끝나면 끝. 그래서 분리과세가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는 거꾸로 돼 있죠. 분리과세고 예외적으로 종합과세예요. 왜 이럴까? 이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소득이 있는데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해외로 나가버렸다. 그럼 우리가 과세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얘가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신고 안 하고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세금 거둘 방법이. 그럼 얘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거두려면. 당연하죠. 여기 비거주자가 있다면 여기 소득을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다면 얘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무조건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버려요. 그럼 얘에 관련된 세금을 완벽하게 100% 걷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예요. 원천 징수로서 세금 계산 끝내겠다. 왜? 얘가 신고 안 하고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종합과세라면 이렇게 6에서 45% 누진세고 분리과세를 하면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 보통 14%인데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 이거보다. 근데 비거자는 그러면 너무 우대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찾아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종합과세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얘가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게 있다면 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종합과세 하겠다. 왜?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거주하고. 그래서 먼저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여기 나오죠. 과세 방법. 국내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없다면 분리과세.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이게 있다면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소득은 거주하고 똑같이 분리과세. 자, 원천징수. 자, 분리과세가 할 때 원천징수가 적용이 되는데, 그 원천징수율은 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원천징수율,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20%, 채권은 14%. 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10% 또는 20%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원칙을 해라. 자, 다만 원천징수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다면 조세제약상의 제한세를 적용한다. 즉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어떤 국가와 조세제약을 맺어요. 상호 간에 자국민에 대해서 이 정도만 과세를 하자 하고 제한세를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특별법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을 맺었다면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걸로 과세가 되고, 조세조약이 없다면 당연히 이걸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 배당에 대해서 20%, 채권은 14%. 자, 원칙이 20%예요. 우리 거주자 같은 경우는 14%였죠. 그렇지만 비거자는 이렇게 이자 배당에 대해서 20%, 채권은 14%.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10%, 20%인데, 자, 여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0%를 원칙에서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다만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미니멈 양도가액의 10%, 원칙적인 방법과 양도차익의 20%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자, 나머지 내용들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